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최근에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나의 직원만으로는 노후 보장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안전 보장형 상품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면서 투자형 보험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투자형인 만큼 꼭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전문가가 알려주는 방치하고 있는 변액연금보험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주택 화재 보험의 필요성을 주제로 내 집 지키는 보험들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1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 소중한 자산 지켜보시고 노후 보장까지 탄탄하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이죠. 최근에 금리가 하도 낮다 보니까요, 연금 준비도 투자형 상품으로 많이들 알아보시고 또 가입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변액 보험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최민호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최민호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릴 내용은요, 방치하고 있는 이 변액보험, 그중에서도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의응답 중에 하나가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 관련된 상품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연금 상품들을 당연히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연금 상품들 중에서도 변액연금 상품을 저는 많이 강조를 하면서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변액연금 보험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가입하고 계신 분도 많으실 거고. 근데 이 굉장히 변액연금 보험에 대한 이미지가 과거에 대한 언론에서에 대한 노출이나 주변에서 듣는 것들이, 혹은 가입하고 계신 우리 가입자분들께서 수익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변액보험이라는 게 정말 어떤 건지, 장점이 뭐고 단점이 어떤 게 있어서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노후자금 준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변액연금을 선택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와, 그리고 변액연금을 가입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떤 수익률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 나눠서 제가 포인트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저조고 시대라고 합니다. 저조고 시대는 뭐냐면 저금리,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말하는데요. 저금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 지금 1%가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 금리 상품들도 대부분 예적금이 1%가 안 되고 1%가 조금 넘거나 우대 금리를 받아야지만 2%가 넘고 3%가 되는 상품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3% 은행 상품들이 적금의 3%가 실질적인 3%가 또 아닙니다. 여기엔 약간의 함정이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은행 상품은 어찌됐든 실질적인 이자는 1% 남짓되는 이자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 자금으로 장기 노후 자산을 마련해서 장기 저축을 할 때는 은행 상품은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를 제가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출산은 저희 대한민국이 작년 출산율이 0.84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 말이 뭐냐?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채 한 사람이 안 되는 출산율을 가졌다는 거는 점점 젊은 세대층이 줄어든다는 거죠.
더불어서 고령화 시대가 지금 계속 가면서 100세 이상을 살 수 있는 시대에서는 저희가 지금 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에 빗대서 설명을 드릴게요. 국민연금 운영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연금 세금을 내잖아요. 그리고 연금을 받으시는,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노인분들이 나중에 연금 시기가 돼서 수령을 받으시는데 점차 돈을 버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젊은 세대가 줄어든다면 이 연금 재원들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정부에서는 두 가지밖에 선택을 못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금액을 쪼개서 더 나눠서 국민연금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 시기를 더 늦추는 거죠. 지금도 원래는 국민연금이 60세 때 수령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이제 65세로 늘어났잖아요. 이것처럼 앞으로는 70세, 75세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할 때 국민연금만으로도 부족을 해서 다른 가지를 준비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게 변액연금보험입니다. 그러면 먼저 은행 상품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건 이제 시중은행 금리 현황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1금융권에서 적금 최고 금리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는데 보시면 최고는 이제 3%대는 되는 은행 상품들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1.79%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최고 금리도 이 그냥 은행 적금 상품을 가입을 할 때 카드를 뭐 추가로 가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펀드를 가입을 한다거나 해서 나오는 금리인데요. 이 3.2%가 실질적인 3.2%를 받냐? 그러지 못한 거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건 이제 적금 이자 계산기라고 하는 건데요. 월 납 100만 원을 1년 동안 적금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자, 3.2%로 계산하게 되면 원금이 1,200만 원이 되죠. 근데 1,200만 원의 3%는 원래는 36만 원이죠. 36만 원이 원래 제대로 받아야 되는 이자인데 여기서 표시된 걸 보니까 20만 8천 원입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이걸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100만 원씩 12달을 넣는 거잖아요, 적금을. 그러면 처음에 들어간 이 첫 달에 들어간 100만 원은요. 은행에 1년 동안 있기 때문에 이 3.2% 이자를 다 받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달에 들어간 100만 원은 12개월 동안 있는 게 아니라 11개월만 있는 거고 마지막 달에 들어간 100만 원은요. 한 달밖에 은행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연이자다 보니까 마지막 달에 들어간 100만 원은 3.2 곱하기 12분의 1밖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평균치로 봤을 때는 36만 원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20만 8천 원까지밖에 못 받고 그럼 여기서 또 뭘 떼느냐? 이자 소득세라는 것도 뗍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자 소득세까지 떼면 실수령 금액이 이자가 17만 5천 원 돈인 거죠. 그럼 이거를 원금 대비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실질적인 이자는 1.4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지금 최대 금리로 봤을 때 3%라고 가정해서 나온 게 1.46%고 실질적인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적금을 좀 비교해보면 1%가 안 되거나 1% 남짓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상품들은 단기적으로 정말 원금만 모아서 원금만 안전하게 모을 때 요즘 이용을 하지 지금 저희가 이제 장기 상품으로 노후 상품으로 준비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변액연금보험을 굉장히 많이 추천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변액연금보험의 과정 뭔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변액보험 중에 이제 변액연금보험이 있는 건데요. 변액보험이라는 것은 보험 상품이지만 펀드 운용에서 얻는 수익률을 분배하는 실적 배당형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서 펀드로 운영이 되는 보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험이다 보니까 사업비적인 부분이 있고 위험보험료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사업비는 이 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나가는 수수료 같은 개념인 거죠. 그리고 위험보험료는 보험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보험금을 또 이제 보험회사에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게 위험보험료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가지를 뺀 적립보험료를 채권이라든지 주식, 지금 이제 현물도 다루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런 그 펀드들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계약자한테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이나 해지한금이 변한다고 해서 변액보험이에요. 이렇게 하면 얘기 들으면 어찌됐든 투자 상품이니까 투자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으면 손해를 너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 노후 자산으로서 이거 위험한 상품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과거에 이제 이 변액보험에 대한 안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오면서 전체적으로 금융 시장들이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2년도부터 굉장히 이제 한국 시장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뉴스라든지 뭐 하다못해 다큐멘터리에서도 이 변액보험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노출시켰어요. 저도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처음에 은행에 입사를 했었는데 제가 입사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시장이 12년도에서부터 16년도까지 박스피라고 불릴 정도로 코스피 지수가 18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이 3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물론 지금은 한국 시장이 좋아서 3000포인트를 넘었지만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플러스 높은 사업비를 변액연금보험은 사업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가 기능 때문에 사업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사업비가 이제 기본 사업비가 8%에서 10% 되는 정도의 사업비인데 과거에는 15%에서 18%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입하셨던 변액연금을 가입하셨던 분들이 이런 높은 사업비 때문에 또 운용수수료에서 또 빠져나가는 것들 때문에 수익률도 낮은데 빠져나가는 사업비는 크다 보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들이 많고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죠. 근데 현재는 어떠냐? 실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2021년 2월 19일 기준일자로 제가 자료를 준비한 건데요. 이 자료는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거기 이제 어떤 한 보험회사의 변액연금보험 이제 펀드군의 수익률을 나타낸 그 표예요. 그걸 보면은 아무래도 연금보험 상품이다 보니까 수익률을 5년 이상을 체크하는 게 좋죠. 5년 이상을 체크하는 게 좋은데 보시면 이게 막 182%도 있어요. 굉장히 높죠. 이거는 연평균 30% 이상을 수익을 기록을 했다는 거고 지금 60%, 80%, 뭐 10%대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전체적인 평균을 봤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못해도 10% 이상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정일을 또 보면요. 2012년도, 2008년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내 시장이 힘들었을 때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외 펀드를 이용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가입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수익률 관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못한 게 위험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알고 이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 이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펀드 변경으로서 인해서 이런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변액연금 장점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납입 기간이 완료되면, 그러니까 변액보험 중에서도 변액연금보험은 납입 기간이 완료가 되면 연금 개시 시점에서 적립금이 원금 보장이 돼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안 좋게 되면 이거 다 완전 손해만 보는 게 거지 않을까? 위험률이 되게 높은 거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변액연금 한해에 적립금은 원금이 보장이 된다. 연금 개시 시점에. 이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게 제일 큰 이점이죠. 시장 흐름에 따라 펀드 변경이 가능하다. 주식시장이 좋을 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좀 공격적인 투자, 저가 매수로서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불안하면은 채권형으로 빠져서 좀 안전 자산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가입자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비율을 나눠서 이런 펀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 펀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과세 혜택을 본다는 점도 굉장히 큰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펀드 상품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목적이잖아요. 목적 자금을 연금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월납 150만 원을 다른 펀드로 운영을 해서 10년 동안 운영을 해서 그 세금을 내는 것과 이 변액연금을 통해 가입을 해서 월납 150만 원을 꾸준하게 5년 납 이상 10년 동안 유지를 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이 세금 혜택은 어마어마한 거죠. 월납 150만 원 동안 10년을 유지를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세금 혜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도 변액연금 상품이다라는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좋게 장점들만 다 설명을 드리면 이거 너무 좋은 것지만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가입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험 상태는 어떨까요? 좋지만 않죠. 왜냐하면
이런 수익률 관리를 제대로 못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저한테 이제 상담원이 들어왔던 그 여러분들도 이거 처음에 권유했던 이제 보험 설계사라든지 전문가분들이 지금 이쪽 업계에 안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 받고 특히 이 변액연금 보험은 이 투자에 대한 책임이 본인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입자분들도 이런 거를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해야 될 것들의 포인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변액연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재 투자하고 있는 펀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펀드를 확인하는 방법은 증권, 뭐 변액 안내장, 뭐 홈페이지 콜센터가 있는데 증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이건 아주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펀드 변경을 한 번도 안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즉각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변액 안내장 같은 경우에는 변액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걸 주기적으로 보냅니다. 짧게는 6개월에 한 번, 길게 1년에 한 번씩 보내는데 이제 가입했을 때 이제 기록했던 이제 우편 그 주소를 통해 우편한테 보내고 아니면 이메일 통해 받으실 수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제일 확실한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는 거죠.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지금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변액 보험이 어떤 펀드가 투자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메모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투자 가능한 펀드군. 그러니까 펀드를 변경할 수 있는 어떤 펀드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 방법서라는 게 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보험회사들 공시실에 가서 상품 목록을 봐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기왕 이제 콜센터에 이제 전화를 하시는 게 제일 편하죠.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펀드 펀드 상품과 이제 그 투자 가능한 펀드군을 확인을 해서도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게 이제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이라는 사이트예요. 이건 다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상품 비교 공시에 변액보험의 펀드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각 이제 가입하는 보험회사에 이제 클릭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펀드 각각 펀드들마다 수익률이라든지 운용 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뭘 체크해야 되냐? 체크 포인트. 현재 투자하고 있는 펀드를 확인한다. 그리고 투자 가능한 펀드, 펀드를 변경할 거라면 투자 가능한 펀드를 확인을 한다. 그리고 이런 펀드군에 대해서 최근 5년 동안의 수익률을 확인을 해본다. 그리고 운용 수수료라든지 사업비적인 부분도 체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알았을 때 보다 전문가들이라든지 저처럼 이런 그 상담사한테 연결을 해서 뭔가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서는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했던 변액연금보험이 정말 최악인 경우에는 해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해지하는 경우들을 막 권하지 않아요.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는데 정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업비적인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납입 기간 중에 내는 사업비가 있고 납입 완료 후 내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보통 변액연금보험은요. 납입 기간 내에 약 7년 동안 1년에서 7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내거든요. 근데 납입 완료 후에는 요즘에는 사업비로 내는 게 뭐 적게는 3,000원, 뭐 많게는 5,000원 이렇게 고정적인 금액인데 옛날 보험 2007년에 가입한 어떤 이제 보험회사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몇몇 보험회사의 보험 변액연금 상품들이 납입 완료 사업비가 7% 상품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납입 기간 중에도 사업비가 높은데 납입이 끝나고 나서도 사업비가 7%면 계속 7% 이상의 수익률을 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7% 미만의 수익을 낸다면 계속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라면 사업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정말 원금 대비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최악인 상품이라서 해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가입하신 상품들을 제대로 알아보면 이런 식일 거예요. 아까 제가 생명보험 협회 공시실에서 확인을 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5년 내 수익률을 보면은 지금 채권형에서는 이제 5%로 되게 적죠.
대부분 처음 가입을 하실 때 국내 채권이라든지 국내 주식형으로 많이 묶여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입을 다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펀드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군을 확인해 봤을 때 좀 높은 수익률들이 있네? 하면 최대한 이걸 살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납입 기간 내에 이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펀드를 변경을 해서 비율을 맞춰서 최대한 이걸 살리면서 이 상황에 맞춰서 펀드 변경을 하는 게 포인트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좀 저조하다, 납입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하면 또 다른 플랜이 있습니다. 차라리 중도 인출로 해서 변액연금 보험들은 대부분 다 중도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중도 인출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른 투자 상품에 가입을 해놓는 거예요. 이걸 해지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변액연금 보험 상품은 아까 메리트가 뭐가 있어요? 비과세 혜택이 있죠. 최소한의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라도 중도 유치를 해놓은 다음에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해서 좀 돈을 불리고, 그 돈을 불린 자산을 다시 이 변액연금 상품으로 추가 납입으로 돈을 다시 넣는 거예요. 근데 이때 포인트는 추가 납입 한도도 조금씩 다르고 기간도 조금씩 다른데, 그건 보험 회사들 상품마다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런 전략들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각각 갖고 계시는 상품마다 다르고 상이하고 이제 투자하는 성향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다, 변액연금 보험들을 조금 살릴 수 있는 전략들이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변액연금을 이제 관리하는 과정에서 펀드 변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펀드 변경을 연간 12회 동안 가능해요. 1년에 12회면 한 달에 한 번씩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는 이거 상품별 이전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펀드 변경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기준 가격으로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이틀에서 4일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채권으로 바꿀 수도 있고 실무로 다른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펀드를 구성하는 회사라면 이렇게 다양하게 비중을 맞춰서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변액연금을 관리할 때 포인트는요, 추가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추가 납입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추가 납입 꼭 해야 된다는 거는. 근데 추가 납입을 왜 해야 되냐? 그걸 제가 단적으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기본 보험료 총 납입되는 게 30만 원이 동일합니다. 근데 이거는 10만 원에 추가 납입을 최대 200%까지 할 수 있는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을 추가 납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10만 원에서에 대한 사업비, 대부분 추가 납입에 대한 거는 사업비가 거의 안 붙어요. 조금은 붙지만, 수수료가 붙지만. 그래서 사업비가 한 13,000원에서 13,500원 정도? 이것도 사업비가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그렇다면 30만 원을 그대로 넣었을 때는 이거에 거의 3배 가까이 된 사업비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빠지는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지환급금이라든지 만기를 돼서 원금으로, 그러니까 연금으로 개시될 때쯤에 그 금액이 차이가 클 수밖에 없죠. 특히나 고정적인 금액에서 빼고 그 뺀 금액으로 수익을 굴러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정적으로 빠지는 이 차감 비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보험료 대비 추가 납입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각각 보험회사들마다, 보험 상품들마다도 추가 납입 한도가 다 달라요. 어떤 건 100%까지 되고 어떤 건 200%까지 되니까 최대한 이거를 추가 납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변액연금을 운영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펀드로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있어서 기본 보험료와 적립금을 나눠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까 펀드 변경을 할 때도. 자, 기본 보험료는 뭐냐면 앞으로 납입할 돈을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해 놓은 돈이에요. 이미 돈이 어느 정도 쌓여 있던 것들을 적립금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제가 한 가지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주식시장 그래프가 우상향 그래프지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제일 사기 좋은 타이밍이 이 저점일 때죠. 저점에 사서 이 고점일 때 팔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향하고 있을 때, 주식시장이 상향하고 있을 때 적립금이 이만큼 높은 수익을 냈다면 이 정도 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 수익을 가지고 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를 해서 이 리스크를
감안을 해서 채권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이 주식 상품을, 이 주식에 들어가 있던 펀드를 채권으로 옮겨 놓으면 이만큼 세이브한 거를 안전자산, 채권 자산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적립금을 다시 또 쌓일 때 기본 보험료도 적극적으로 투자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투자하시는 성향에 따라서 좀 이렇게 변동이 될 수도 있고 각각 이거를 권하는 전문가분들도 뭐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보험료를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반면 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채권으로 좀 빠져나라. 정기적으로 이거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고 그때 이제 펀드 그 시장 관련해서 그걸 정확하게 좀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권할 수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옆에 항상 있으면 좋겠지만 그 변액연금보험 가입할 때 지금 이제 설계사분들이 가입할 당시에 설계사분들이 안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 또한 그래서 이 변액연금을 가입을 할 때는 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가입자분한테 뭘 권해드리냐면 적어도 요즘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런 거를 이제 AI적으로 인공지능적으로 되게 소스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이제 흐름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주는 상품들이 많아요. 그런 회사들도 있고 제가 속해 있는 회사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항상 공부해서 이 경제적인 이슈를 항상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큰 이슈가 있을 때 주식시장 흐름이 좀 위험하니 채권을 옮겨라라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는 회사에서 보험 이제 변액연금 상품을 진행을 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 옆에 도움을 서포팅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 가입자, 우리 본인 분들이 다 각각 개인적으로 이런 걸 관리할 수 있게끔 저도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혼자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변액연금은 투자 실적이 다 본인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기본보험료와 적립금도 나눠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나눌 수 있게끔 그거를 교육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저조고 시대에서 지금 저희가 노후자산 마련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노후자산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저희가 또 알아보는 과정에 저는 이제 변액연금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연금처럼 장기 저축 시에 필요한 상품에서는 수익률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수익률 관리는 정말로 본인이 얼만큼 관심을 쓰느냐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인공지능으로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에서 가입을 했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변액보험에 대해서 아까 제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그걸 다 아신 다음에 수익률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 이걸 중도인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그걸 진행하는 게 좋고요. 최대한 그걸 운영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후자산 준비를 조금은 공격적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라너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전에 비해서 오래 살게 됐으니까요. 더 이상은 미루지 마시고 노후 준비를 위해서 수익률 월등히 높다는 변액연금보험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가입만 해놨다고 끝이 아니라요. 꼭 AI 인공지능의 도움과 전문가의 도움을 잘 받아가지고 펀드 확인해 보시고 필요할 때는 펀드를 변경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즘 뭐 제 주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주변에 보시면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내리다 보니까 나는 불안해서 주식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보험은 내 노후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요. 안전성 그리고 수익률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만큼은 편안하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최민우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보고 또 펀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해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이 펀드를 변경할 때 주의할 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펀드 변경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포인트는 너무 하루하루마다 이제 주식 시장들이 너무 급격하게 변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너무 신경을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변액연금 상품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걸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너무 이걸 신경 쓰지 말고 조금은 무심할 수도 있고 조금은 약간 좀 큰 방향성을 보면서 좀 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펀드 변경하는 이제 기준 시점도 펀드 변경을 이제 신청을 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한 이틀에서 4일 정도 걸리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하루하루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펀드 변경할 때도 본인의 이제 스타일들이 다 있죠. 성향.
스타일이 있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안전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전문가 상담한 다음에 왜냐하면 가입한 시기와 이제 연금을 수령할 시기에 맞춰서 또 투자 사이클을 돌려야 되니까요. 이런 건 좀 개별적인 면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 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초조하고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매일매일 이걸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장기 투자인 만큼 뚝심 있게 가져가 보시고 중간중간에 전문가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 주셨습니다. 자, 뭐 중간에 빼는 거요. 중도 인출 기능도 있고 추가 납입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다양한데요. 특히나 이제 상품군을 이제 펀드군을 확인을 해봤을 때 본인이 가입한 펀드군 이제 변경할 수 있는 펀드군도 수익률이 많이 안 좋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국내라든지 해외라든지 다 봤는데도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다, 저조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제가 손해만 볼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중도 인출로 차라리 그 자금을 빼서 그걸 다른 투자 상품에 가입을 한 다음에 좀 수익을 내서 왜냐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그걸 이제 복리효과를 나중에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납입하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상품마다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달라요. 어떠한 상품은 그 납입 기간 내 총 금액에 대한 몇 %까지 추가 납입을 다 할 수 있는가 반면 어떠한 상품은 1년 안까지만 가능한 상품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품별로 좀 전략들이 되게 나눠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충분히 이 펀드 그 변액연금 상품을 아무리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안 좋다 하더라도 바로 해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품군들 알아보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럴 때 좀 전문가들한테 좀 개별적으로 각각 상품마다 다르니까 그런 상담들이 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한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는 웬만한 변액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나 추가 납입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특히 추가 납입은 꼭 하라고 말씀 주셨고 상품마다 특징이 다 다르니까 절대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민우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도 좀 편안하고 수익률도 크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 정답에 가까운 보험으로 오늘 변액연금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미 가입해 놓으신 분들도 연락을 주셔가지고 내 변액 상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익률에 대해서도 상담 받아보시고 필요하면은 펀드 변경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아플 때 정말 힘이 되는 보험들도 전화와 문자 통해서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통해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주택 화재 보험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박희석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저도요, 집에 있다가 갑자기 밖에서 그 소방차 지나가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동네 불이 났나 하고 좀 구경하게 되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요즘 특히 건조해서 불이 자주 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일단
불 구경이 되게 재밌긴 한데. 재미있지는 않지만 너무 네. 신경 쓰이고 무서워요. 그렇죠. 많이 무섭죠. 이게 만약에 다른 집이면은 네, 괜찮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집이라고 하면 정말 끔찍한 거죠. 예. 근데 최근에도 이제 산불이 많이 났어요. 정선에서도 났었고 오늘 제가 아침에 보니까 또 안동에서도 났더라고요. 기사가 산불이. 계속 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굉장히 건조하고 이럴 때는 진짜 화재보험이 굉장히 필요한데 제가 앵커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예.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빈도가 높은 게 있고 치명적인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빈도는 높지만 우리 집엔 피해는 별로 없고 이런 건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혹시 보험을 가입을 할까요? 해야 될까요? 이 네 가지 중에서는 빈도도 높고 네. 나에게 치명적인 것도 높은 게 제일 보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보험을 해주지 않아요. 아, 네, 빈도도 보험사에서 높고. 안 해주는구나. 보험사가 망합니다. 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를 운전하시죠. 네, 이제 지금 운전면허를 네. 막 따고 있어요. 아, 근데 만약에 네.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을 되게 뭐냐면 어떤 감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근데 못하시는 분들은 진짜 사고를 엄청 많이 내거든요. 예. 저도 처음에 엄청 많이 내가지고 진짜 돈 많이 깨졌었는데 아, 예. 이게 뭐냐면 정말 차 살짝만 긁어도 몇십만 원 나가잖아요. 근데 저 맞아요. 같은 경우는 막 전체 도색을 할 정도여가지고 그때 막 사회 초년생이었는데 네. 300만 원 넘게 들어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내가 빈도도 높고 위험도 크다 그러면 이런 거는 보험에서 안 해주니까 회피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지금 되게 좋아졌는데 잘하는데 네. 이런 건 이제 운전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운전을 아. 잘하시지 않으시 봐야죠. 이제. 네.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뭐 그렇네요. 저는 제 입장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모든 게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만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빈도가 높은데 우리 집에 피해가 별로 없다. 네. 그러니까 되게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근데 피해가 별로 없다. 이런 거는 사실 뭐냐면 보험으로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감기라든지 예. 뭐 저는 진짜 좀 대장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이런 거는 이제 위험 축소라고 하고 빈도는 낮은데 우리 집에 피해도 별로 없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보유하는 거죠. 축소하고 보유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뭐냐면 빈도는 낮은데 잘 일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집에 한 번 일어나면 엄청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위험 이전을 한다. 그래서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 위험 이전 중에 뭐 위험 이전 보험 들어야 되는 건 뭐 암이나 뇌나 심장보험, 심장이나 뭐 종신보험 가장이 만약에 일찍 사망을 하게 되면 우리 집이 엄청 큰 피해를 입잖아요. 대출금도 갚아야 그쵸. 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위험을 이전해야죠. 보험으로. 그리고 치매가 걸리면 이것도 진짜 끔찍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위험을 이전한다. 그래서 여기서 위험 이전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주택화재보험이다. 주택화재보험은 화재보험, 보험사로 이제 내 위험을 이전시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오늘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더 많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내게 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에게 좀 맡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불이 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엄청 큰 불이 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모르고 그 불 올려놓은 걸 깜빡하고 외출을 했다가 다시 집에 들어온 경험도 있는데 이런 거 참 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아까 치매랑도 결부가 되는데 벌써 그러신 건 아니죠? 저는 벌써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도 깜빡하세요. 예. 저희 집에서도 한번 어머님이 불을 켜놓고서 잠드셨다가 예. 그러니까 가스불 켜놨다가 잠드셨다가 이게 진짜 완전히 뭐랄까 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 냄새 때문에 이제 끄고 했는데 근데 어머니가 그때는 진짜 냄새 때문에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에도 가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심해져서 불이 났다. 예. 그러면 진짜 심각해지는 건데 여기 제가 이제 그림으로 세 가지를 띄워놨는데 예.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불이 나면요. 불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집으로 다 옮겨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만약에 요즘같이 뭐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럴 경우에는 지금 몇 층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막 엄청 많이 붙은 거예요. 이럴 경우는 진짜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서 불이 났다. 예. 그러면 진짜 엄청 이게 뭐랄까 내가 보상해 줘야 될 게 커지는 거죠. 아파트에 보통 사시니까 그렇죠, 아파트는 그렇죠. 뭐 다 모여 살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불길이 잡히지가 않으면은 불이 난 거를 해결을 하고 나서도 문제겠네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서부터 불이 났다. 네. 뒤에서 이제 실화법 얘기해 드릴 거지만 우리 집에서 불이 났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불 붙은 집은 다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보험 네.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이제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예. 이제 소방관이 물대포 쏘잖아요. 예. 이게 뭐 예전에는 이제 물대포로 사람도 죽을 정도로 뭐냐면 물대포가 굉장히 세요. 아, 예. 불이 나면은 이제 물대포를 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집에서 많이 불이 났다. 예. 그럼 우리 집만 뭐 이게 깨질까요? 다른 집에도 기물 파손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집에 만약에 불이 나면 우리 집에 물대포를 쏘잖아요. 예. 이거 물 쏘잖아요. 그러면 옆집도 그렇고 위 아래 다 침수되고 그 여기 유리를 또 그 샤시를 또 다 깨지고 예. 그리고 우리 뭐 가전이나 뭐 그런 뭐 장롱 같은 거 있잖아요. 소파 그런 게 다 끝까지 밀려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불을 껐어요. 네. 근데 진압이 좀 늦어졌다. 그러면 건물 지금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건물 뼈대만 남은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됐네요. 네, 이러면 새로 지어야 되는데 네. 수도, 전기, 가스, 보일러, 배관, 뭐 인테리어, 도배, 장판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집값도 많이 떨어지겠지만 이거를 내가 다른 집도 배상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그러면 이거 진짜 골치가 아픈 것을 떠나서 보험을 그래서 안 들어놓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뭐 누가 일부러 어디에 불을 내겠어요. 보통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불이 나거나 그런 상황일 텐데 네. 보통 부주의로 인해서 불이 나는 경우가 가장 많죠. 맞아요. 부주의가 네. 이제 1위인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스불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가스불 사소한 같은 문제. 거 그런 것들을 안 꺼서 그런 것도 있고 예. 뭐 그때 보니까 이런 겨울에는 전기 담요, 뭐 전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전기 담요가 네. 모르고 접혔는데 맞아요. 그게 접혀서 불이 났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는 이거 또 넣어놓잖아요. 예. 봄, 여름에는, 가을에는. 근데 겨울에 꺼내서 이제 해놓는데 이게 접혔던, 그러니까 뭐 전선이 접혀 예. 있으니까 이게 계속 접다 보면은 이게 전선이 이제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렇죠. 불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3위는 이게 10%나 되는데요. 미상이에요. 불이 왜 났는지를 몰라요. 원인을 모르는. 원인을 모르는 거죠. 예. 그럼 이거는 진짜 뭐냐면 이 뭐 화재 그런 뭐 감식반이 와도 원인을 모른다는 거 정말 억울한 거죠. 근데 만약에 원인을 모르는데 우리 집에서 불이 났다. 그럼 내가 어떻게 네. 보면은 의도치 않게 다른 집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럼 불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원래는 1961년에 실화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사실 되게 경미했었어요. 네. 근데 2009년 5월 달에 되게 크게 바뀌었어요. 그때 뭐냐면 뭐 사격장이었는데 부산에 네. 제가 알기로는 부산의 사격장이었는데 거기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일본인들이 많이 이제 놀러 온 거죠. 거기서 일본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법적 뭐 국가 간의 분쟁도 있었고 해서 실화법이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저기 된 거죠. 누가 책임을 물지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2009년 5월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에서 났다. 근데 내가 일부러 불을 낼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그렇게 되면 더 큰 벌금을 내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그냥 우리 집에서 났다 그러면 내가 모든 배상 책임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벌금까지 내야 된다. 내 집이 아니라 새 들어 맞아요. 사는 사람이라도 혹시 책임을 져야 되는 걸까요? 당연하죠. 왜냐면 오. 내가 살고 있는 거였으니까. 근데 예. 만약에 반대로 집주인이셨는데 예. 세입자가 불을 뭐 내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되게 억울하잖아요. 예. 만약에 집주인. 그래서 뭐냐면 임대인도 가입을 하고 임차인도 가입하는 게 좋죠. 그러면 만약에 새 들어 사는 분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네. 두 분 다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집주인이 그걸 보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실거주자가 하는 건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케이스를 4가지를 했어요. 예. 그래서 볼게요. 만약에 우리 집은 다른 집은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우리 네. 집이 화재보험을 가입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 불이 난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다른 집 가입했는데 우리 집에 안 했어요. 그러면 보상이,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네. 다른 옆집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불이 옮겨 붙었거나 뭐 아까 이제 뭐 물대포로 해가지고 막 집이 난리가 네. 난 거예요. 막 침수되고.
그럼 제가 전문가님한테 네.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죠. 저한테 막 불이 났으니까. 배상 책임을 물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험을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저는 뭐냐면 만약에 앵커님이 네. 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이거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일단 보험회사에서 앵커님한테 보상을 해줘요. 아, 예. 네, 그거 너무 좋죠. 다행이죠. 근데 만약에 보험을 가입을 안 했다. 네. 그러면 앵커님이 저를 쫓아다니면서 돈 내놔. 아. 내 집 물어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했어요. 그럼 나는 돈 없어요. 배째요. 아, 그럼 결국 네. 다른 집에 불이 번졌을 때 그분이 보상을 받는다면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그렇죠. 사실은 그 보상이 전문가님한테 제가 네. 받게 되는 거네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보험을 가입을 안 했다. 예. 근데 옆집도 보험을 가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서로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네요. 예. 불이 나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돈 문제다, 집 문제다 해가지고 서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겠네요. 해결이 안 된다고 봐야죠. 예.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집도 보험을 가입을 하고 옆집도 가입하고 윗집도 가입하고 네, 다 가입하는 거죠. 근데 뭐냐면 요즘 사실 아파트들은 네. 다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관리비에서 나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충분하게 가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자동차 이제 운전을 하시게 되면 예.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게 될 거예요. 자동차 보험도 의무보험이 있고요. 종합보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의무보험은 뭐냐면 내가 사고를 냈을 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그거를 네. 이제 보험사에서 배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거는 뭐냐면 굉장히 뭐랄까 적은 거죠. 내 차가 만약에 많이 망가지거나 그러면 이것도 보상을 받으려면 자차라든지 이런 거 보상을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예. 차가 보통 이제 뭐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요즘에 그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자동차에도 보험을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가입을 하는데 우리 집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안 하는 거죠. 어쩌면 내가 가진 자산 중에 가장 큰 집에 대해서는 맞아요. 생각보다 주택화재보험 제대로 가입해 놓으신 분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집이 뭐 진짜 뭐 5억, 10억인데 예. 이거 사실 보험료가 한 달에 10,000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요? 네, 한 달에 10,000원이면 하루에 네. 330만 원, 330원입니다. 아이고, 하루에 예. 330원만 내고 내 집을 지킬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하루 330원이면 내 집을 지킬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사실 많이 미루시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진짜 우리 집이 뭐 산하고 연결이 뭐 가까이 있다. 근데 네. 산에서 불이 나서 우리 집 불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집에 불 나서 우리 집이 침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준비를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입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주택 화재 보험 따로 가입을 안 하셨을 것 같아서 네. 가입을 하시라고 정리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거는 이제 35평 아파트를 제가 기준으로 한 네. 거고요. 지금 보시면 1억 4천만 원, 그러니까 평당 한 400에서 500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10억인데 10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평당 한 400에서 500 정도 사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면 화재보험 담보는 1억 4천만 원 정도 했는데 보험료가 1,260원밖에 안 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가재도구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정도만 잡았는데 그게 180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맨 위에 첫 번째 칸 보면 화재 손해가 1억 6천만 원에 1,440원. 그리고 화재 배상 책임이 있죠. 이제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뭐 저는 1억을 했는데 이걸 10억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10억까지 하더라도 1,130원 정도면 되는 거죠. 풍수재 손해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비나 이렇게 태풍 같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 집이 만약에 뭐 피해를 입었을 때 유리가 깨지거나 샤시가 깨졌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붕괴 및 침강 같은 경우는 우리 집이 조금 오래됐다. 그러면 붕괴 및 침강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건 사실 뭐 새 아파트 사시는 거나 그런 분들은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복구 비용도 가입하실 수 있고 또 내 도난 손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만약에 물건에 대해서 뭐 꼭 불이 아니더라도 도난을 당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급배소 시설 누출 이런 것도 뭐냐면 우리 집에서 물이 새게 돼서 만약에 다른 집을 피해를 줬다. 그런 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보험료가 9,841원밖에 안 한다. 근데 이거를 아까워서 안 하시면은 나중에 혹시 만약에 불이 났을 때 굉장히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정말 집이 망하고 거기다가 내가 빚을 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오늘 이 시간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은 한 달에 진짜 9,800원, 10,000원 정도만 이제 해서 보험을 꼭 화재보험을 가입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뭐 아까워서 안 하신 분들보다는 아마 그동안 몰라서 가입을 못 하신 시청자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언제 어떻게 불이 날지는 모르는 거고요. 내가 지금 집에 있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새 들어 사시는 분들도 불이 났으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주택 화재보험에 가입은 필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에서 단체로 가입해 놓은 보험만으로는 보장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불이 나고 나서 정말 크게 후회하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하루 330원 정도, 월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내 가족과 내 집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궁금지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2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박희석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